자, 일단은 이 이야기는 캐 부장님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 이야기이기도 아, 제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요. 오를 건 알았지만, 네. 이게 적당한 시기에 갈아타자 했는데, 맞아요. 생각하고 마음 먹기 전에 너무 빨리 올라버리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저도 뭐 변동이자로 몰기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혜비님을 모시고 모기지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 됐는데요. 그 작년 2월 달에 부동산 시장이 정말 피크를 치고, 지금 그 뒤로 막 8개월 연속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동안 금리는 어떻게 됐었나요, 움직임이? 네, 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작년 2월이라는 타임라인이 사실 네.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뭐 몰기지 뭐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이 금리와 또 자산 시장에게는 가장 큰 전환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타임라인을 뒤로 밀어서 팬데믹이 시작했던 그 시기가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2020년인가요? 정확해요. 2020년 2월. 그때부터 우리 뭐 미국부터 캐나다 또 중국 이렇게 국경이 봉쇄되고, 우리가 네. 이제 정말 그 팬데믹 시절에 락다운이 되고 했던 부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나 페드 같은 미국에서의 이제 정부 주체로 이제 네. 금리도 낮춰주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부양책을 핀 거죠. 정확하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괜찮게 잘 버텨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지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뭐 우리가 unemployment rate라고 불리는 네. 실업률 같은 부분들도 처음에는 이 팬데믹과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네. 점점 이제 최저치를 향해서 내려오면서 실제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부터 코비드나 팬데믹에서는 벗어났다라는 시점이 네. 온 게 2022년 2월입니다. 정확하게 2년 동안 우리가 파티를 한 거예요. 네네. 자, 근데 이제 2월부터 우리가 뭘 걱정하기 시작했냐? 실질적으로 month to month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2%에서 3%대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5%, 4%, 그리고 6%, 7%, 이제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2022년 전반기에 이제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선제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 액션은 금리를 올리는 행위다 보니까 0.25%, 0.5%, 또 0.75, 또 1%까지 막 단어를 만들어내야 될 정도로 그 점프를 급격하게 잡아가다가 이제 2023년 3월달, 지금 이제 우리가 1월달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봤는데 3월에서 4월에 다가오는 부분들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신호탄을 하고 있는 게, 신호탄을 쏴준 게 네. 지금의 그 금리 네. 시장의 어느 정도의 트렌드입니다. 네. 정말. 그러면 은행장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였죠? 그 맥컬럼. 네. 우리 그 뱅크 오브 캐나다의 가버너라고 불리는 네. 맥컬럼이죠. 네. 그분이 지금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번 했다가 최근에 다시 말을 바꾼 게 말을 한번 뺐죠. 네. 기업들이 이윤을 계속 추구하는 한, 네.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얘기는 했잖아요. 맞아요. 전망은 업계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걸 맞춘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고. 그렇죠, 사실은. 틀리면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틀렸어요. 네. 전문가들, 업계들, 또 저 같은 몰기지 브로커들, 이코노미스트들, 이 경제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미디어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너도 나도 모두 다 이 전망을 던졌는데, 지금 일단 돌아온 것은 우리가 매달 데이터가 나오는 걸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게 트렌드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게 딱 파인 라인을 그려놓고 여기서 멈추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리뷰를 한다. 그럼 우리가 전망을 하더라도 매달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1월 25일 날, 2023년 1월 25일 날 0.25%를 올렸을 때 혹시 그 분위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굉장히 약간 환호하는 분위기. 네. 끝났다? 마지막이다? 그런 게 이게 조금 있었죠. 인플레이션까지도 이제 8.1%를 찍고 내려오는 구조를 보이면서 6% 이하로 찍으면서 0.25%를 올렸다. 그러면 우리 자산 시장의 뭐 주식이라든지
펀드, 채권, 모든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 그렇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진입해야 된다라는 진입시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부동산도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작년 11월, 12월 달 부동산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 대비 1월 달과 2월 달에 굉장히 활발했어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물론 뭐 이건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팬데믹 때 바빴던 1, 2월 시즌보다는 훨씬 더 슬로우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이어 투 이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슬로우한데, 그렇죠. 약간 반전의 입기가 있었죠, 약간은. 네, 네. 엄청난 트랜지션이 네. 온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리얼터들이나 몰기지 브로커들이나 아니면 뭐 자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은 아니더라도 무릎은 왔으니 들어가자. 근데 이제 이 분위기를 형성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네, 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누군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우리가 5%대로 내려온 건 맞는데 5.9%입니다. 6.2에서 5.9로 내려왔기 때문에 0.3% 정도 좋아진 건 맞는데 앞자리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이제 소비자나 이런 밑에서 우리가 이 경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이제는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게지를 잘 내고 있었는데도 또 캐나다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실제 몰게지를 계약하는 것보다 2%더 높은 계약 이자를 가지고 몰게지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네.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대, 2%대 이자를 내다가 이제 갑자기 5%, 6%대를 내는 변동이자의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있고 난리 났죠. 네.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2023년도에 이제 몰기지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리뉴얼 레터를 딱 받았을 때 나는 2%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6%, 7% 그리고 리뉴얼 이자는 또 높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이게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구나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아마 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처음 모기지 받았을 때보다 지금 900불 정도 더 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900불. 한 달에.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니까 매달 450불, 450불 더 내는 거죠. 네. 생활비가 완전히 바닥을 쳤고 저는 어차피 난리가 났었으니까 이미.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냥 뭐 소비자 물가 지수다, 뭐 네. 물가가 오른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각 항목마다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들어가는 커스트들을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퍼센트로 나오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네네. 이제 CPI라고 하는 그쵸.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 컨슈머 네. 프라이스 인덱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안에서도 코어 CPI가 있고 일반적인 CPI가 있는데 이건 너무 또 디테일하지만 뭐 그쵸, 자막이라든지 또 추가로 나중에 또 설명하시겠지만 이런 네. 부분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당연한 시장인데 네. 이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이 CPI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물가가 부담이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로서리 빌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네. 모든 커스트들이 올라가는 거고 또 내려가면 오히려 이제 우리는 또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네. 이 스티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번에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자주 쓰는 용어긴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걸 기대했는데 팍팍팍 내려가 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서서히 내려가는 단계에 왔다. 아무래도 이 물가라는 것 또한 시간이 필요해요. 네. 올라갈 때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려갈 때도 시간이 필요한 구조라서 우리가 오버타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쭉 상승세를 그렸다면 내려오는 것도 천천히 내려오더라도 한 8개월에서 9개월, 12개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예상치를 할 때 지금으로부터 8개월이나 대략 12개월 정도는 지나요. 그러니까 2024년 전반기쯤은 돼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타겟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뱅크 캐나다가 혹시 인플레이션 타겟이 몇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가 다 2% 아닌가요? 2%. 2%? 2%는 너무 아이디어한 2%긴 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2%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가야 돼요. 경제 성장이 2%대든 3%대가 나왔을 때 인플레이션도 자연스럽게 같이 가져주면
건강한 경제가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하나가 더 튀었다. 경제 성장률이 막 10%를 찍었는데 인플레이션이 2%밖에 안 찍었다? 이상한 거죠, 그러면. 네,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빈부격차라든지 네.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산 가치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성장이라는 게 맥스치에 올라와 있는 선진국의 대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개발도상국 같은 8%대나 7%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중국처럼 될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요즘 중국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슬로우하죠. 많이 네. 슬로우하죠. 지금. 많이 슬로우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예상, 뭐 원하는 그 수치까지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빈부격차나 아니면 뭐 교육에 대한 투자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캐나다가 3% 오르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 많을 거고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도 이런 구조를 갖고 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네, 자본주의에 숨쉬고 사는 한 모두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요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뭐 현금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투자 흐름이 좋아서 캐시플로우가 좋아서 더 많은 자산을 넓힐 수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더 좋은 그 성과가 나지만 저나 또 우리 캐부자님이나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힘들죠.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우리 인플레이션을 듣긴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올해 사실은 지금 집을 사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작년에 완전히 폭등세이다가 이제 작년 2월달 이후로 지금 주춤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기다리다가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내년에 분명히 좀 인플레가 잡히든지 떨어지든지 할 것 같은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올해쯤 아마 집을 사야 되겠다. 근데 올해가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안 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민자가 지금 작년에도 45만 명, 그렇죠. 올해도 또 뭐 45만 명, 내년에도 50만 명 목표로 들어오고 있고 이미 유학생들은 80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렌트를 한번 내보니까 렌트 연락만 30통이 넘게 왔어요. 수요가 엄청나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대충 몇 팀하고 컨택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계약을 맺었었는데 네. 이런 렌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고 만약에 집을 올해 살려고 맘먹은 사람들은 네. 어떤 식으로 모기지를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아까 또 질문에 대답을 드렸던 부분들은 또 너무 경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매크로로 좀 들어갔죠. 네, 네.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화를 즐기고 캐부자님도 이런 영상들을 자주 촬영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대화가 되게 딥하게 간 것 같은데 이제 몰기지로 한번 살짝 돌려보자면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몰기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의 숫자 이꼴 부동산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부동산이 아니면 사실 몰기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집을 사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다 있는데 밴쿠버 한정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 파퓰레이션 인구가 몰리면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원칙으로 이제 밴쿠버의 자산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인데 대대손손 밴쿠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땅의 밸류가 굉장히 높은 동네예요. 말 그대로 여기다 뭔가를 집을 짓고 공급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땅이 캐나다 치고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민자, 유학생 이런 새로운 유입되어 있는 인구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 자기 오리진 컨트리에서 좀 튼튼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여기에 온다면 부동산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꼭 들 거고 우리 한국 사람을 좀 한정해서 보면 한국 사람들 부동산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부동산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많이 그쵸.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에 대해서 어떤 전설적인 많이 얘기를 듣고 그쵸. 살았던 사람들이죠. 맞아요. 실체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모두 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민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캐나다에 오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또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지만 모두 다 갖고 싶어요. 그쵸. 그게 참 포인트인데 몰기지를 캐나다 또는 밴쿠버 한정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몰기지를 할 것 같으세요? 모기지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부자들은 좀 안 받는 것 같고 네. 그래도 한 60%, 70%는 받지 60%, 않을까요? 70%. 네. 물론 어떤 정부 기관이든 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뽑는지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네. 캐나다에서 밴쿠버 한정 하우스를 봤을 때 대략 50%는 몰기지가 없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 집을 사면서 몰기지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사셔서 뭐 10년, 20년 오랫동안 살면서 그 몰기지를 갚았다의 개념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밴쿠버에 이 쌓여있는 부동산 자산 대비 몰기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근데 재밌는 것보다는 좀 슬픈 것 같아요. 강남. 우리나라는 강남이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 이 프레이저 리버를 보고 밑에 있는 프레이저 밸리 쪽 지역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이상의 홈들이 콘도, 타운홈, 하우스 다 포함한 이것들이 몰기지가 있어요. 네네. 그 말은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 밑에 있는 동네의 사람들은 다른 리그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시장에 진입을 하는 사람들과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 10년, 20년 전에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해서 뭐 낮은 이자율이건 좀 상대적으로 지금 집을 좀 싸게 사신 분들의 게임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이민자 또는 새롭게 집을 구매하시거나 뭐 first time home buyer들 이렇게 시장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몰기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이제 정답을 남겨보자면 몰기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다운페이를 갖고 있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인컴을 가지고 있고 크레딧은 얼마고 나의 부채는 어떻게 돼 있어서 내가 몰기지가 얼마 나오겠다라는 이 정확한 어세스먼트가 필요한데 생각보다 본인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어디에 부채가 발생하고 있고 내 크레딧은 몇 점이고 이 부분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캐 부자님을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네. 2년 전에 제가 뵈면서 여러 가지 몰기지 이야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도우면서 이야기 나눴을 때 이거는 뭐 캐 부자님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몰기지 회사 또는 은행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몰기지를 내줄지 러직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내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을 알려면 몰기지 전문가들, 뭐 브로커들이나 뭐 스페셜리스트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이 끝났을 때는 이제 명확한 우리의 게임 플랜이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다운페이가 5만 불이 있지만 10만 불까지 모았을 때 예를 들어 50만 불짜리 콘도를 사고 싶은데 20% 다운페이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다운페이가 5만 불에서 끝나면 안 되죠. 10만 불까지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을 것인가? 예를 들어 tax free saving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세금을 절약하면서 모을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RRSP에 컨트리뷰션을 넣으면서 3만 5천 불까지 꽉 채워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하는 부분들을 다운페이에 쓸 것이고 나중에 이거를 다시 쓸 것인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일하는 직장에서 RRSP 매칭 플랜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제가 또 상담해드린 또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회사에서 RRSP가 있는지 몰랐어요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제 집을 살 때 너무너무 좋았던 게 예를 들어 캐 부자님이 저의 인플로이어고 제가 인플로이였을 때 제가 500불을 RRSP에 컨트리뷰션을 하면 회사에서 500불 매칭을 해주죠. 너무 좋은 건 이 매칭된 금액까지도 내가 first time home buyer라면 다운페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았던 돈 대비 회사에서 내줬던 이 돈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잘 썼고 RRSP로 세금도 절세했으니까 절세된 그 금액도 다운페이에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전략을 짜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물론 상담과 전략이 끝나면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실행에 대한 뭐 타이밍을 잡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집을 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파악하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케빈님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내가 디파짓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맥시멈 집을 얼마까지 집을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시장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가볍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하자면 예. 현금으로 사실 수 있으면 현금으로 사는 거는 크게 걱정과 네. 고민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 세상에 현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네, 극소수죠, 정말. 극소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은 이거 안 볼 거야, 아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네.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분명히 부동산의 흐름을 배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예. 하나씩 시작하는 단계에서 몰기지도 같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아마 RRSP 이용하는 거라고 그 퍼스트 홈바이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들은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알아봐도 좀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이게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고